북한의 김정은이 민족주의 통일을 목표로 했던 김일성, 김정일의 방침을 완전히 바꿔서 김정일, 김일성 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한국을 삼킬지언정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한다는 방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조선을 대한민국으로 부르고 통일, 민족 같은 단어는 모두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제1의 주적으로 선포를 했는데요. 왜 이런 변화가 북한에 있는 걸까요? 동족을 죽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예 동족으로 보지도 않겠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부담을 느낀다. 네, 그러니까 K-팝이다, K-드라마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말투가 북한 쪽으로 스며들어가고 그다음에 무슨 뭐 옷도 유행하고 머리 스타일도 유행한다는 거 스탕머리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일가 네.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조선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우리하고 부류가 틀리다. 저것들은 한국 사람도 아니야라고 부정함으로써 그러한 그 영향을 좀 덜 받도록 막아보려고 하는 하여튼 최후의 발악이 아니겠느냐. 최후의 발악. 네, 그래서 저는 그거하고 뭐 아까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했지만 같은 민족을 죽이기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안 함으로 해서 적으로 네. 만들기 훨씬 쉬운 거죠. 같은 민족인데 적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안 하고 적이라고 이제 딱 못 받고 그러면서 유사시가 되면 무력으로라도 통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전에는 남한이 불쌍한 동족이고 해서 미지애들로부터 해병을 시켜주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동족도 아니니까 우리가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내려가서 그 평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뭐 그 아직도 그 살벌한 얘기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장군님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해야 될 만큼 지금 북한 내부가 좀 어수선하다 혹은 김정은의 권력이 지금 뭐 공고하지 못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렇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세상에 할아버지가 독재자였고 아버지가 독재자였고 자기도 독재자고 이제는 딸까지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 그 옛날 로마 시대에도 없던 일인데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게 무리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지금 불합리한 네. 이거를 갖다가 지금 꾹꾹 누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는데 우리로서는 정말 이게 큰일 난 게 저 집단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핵무기가 이게 보통 무서운 무기가 아닌데 네. 그런 핵무기를 김정은과 그 추종 세력들이 갖고 있으니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말 이거 큰 난제예요. 장군님 그럼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재래식 무기야 우리가 막아낸다고 쳐도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데 핵무기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졌다가 없어요. 다 진 거지. 다 망한 거고. 그러니까 전쟁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불의에 타협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줘가지고 하는 그런 평화는 이거는 비겁한 평화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요만큼 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만큼 달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다 달라고 하는 게 그게 그 나쁜 세력의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강한 상태에서 또 그런 깡패들은 센 사람은 안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강한 상태가 돼서 북한이 특히 김정은이가 또는 김가 일당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고 모두의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인다고요.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사실은 그 강함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럴 때 정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장관님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제2의 6.25 전쟁을 정말로 좀 단시일 내에 일으킬 수 있다. 김정은이 말하는 대로 좀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북한이 제2의 6.25와 같은 그런 전쟁을 일으키려면 조건이 좀 있어야 돼요. 우선 첫째는 6.25 때처럼 네. 미군이 없어야 돼요. 또는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관계가 좀 멀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의 조건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또 하나의 어떤 환경이 있다 그러면은 남한이 또는 한미가 네.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해야 돼요. 또 세 번째는 어떤 내부의 자기네 북한 내부의 어떤 혼란스러움이 있어서 이거를 외부로 그 전향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 가지 경우인데 한미가 북한을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빵이고, 네, 우리가 뭐 북한한테 먼저 전쟁을 일으킬 이유는 없고 두 번째는 북한이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어서 그것을 전향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것도 뭐 그렇게 큰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뭐 국지적인 도발은 할지언정. 그래서 NLL이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그 아주 좋은 도발거리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것도 그런데 세 번째, 즉 한미 관계가 약화됐다고 보거나 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그러면은 북한은 여건이 많이 조성됐다. 해볼 만하다. 네, 이런 유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미 관계를 잘 이렇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네. 한미 관계도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됐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공평한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공평한 관계를 잘 유지할 건가. 그게 이제 외교력이고 정치력이죠. 이제 또 정치단에서도 참 한미 관계를 잘 이게 유지하는 또 좀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은 대면에 막 방위비 올린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걸 잘 유지해야겠습니다. 장군님 좀 다른 시나리오를 한번 여쭤볼게요. 중국 경제가 요즘 대단히 좋지 않은데요. 또 미국도 보면 지금 내부가 굉장히 크게 분열된 것 같아요. 양당이.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할 때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해서 우리 군을 이제 한반도에 붙들어 놓고 대만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못 오게 미국하고 일본만 상대하면 되니까 이런 중국의 대만 침공, 북한의 남한 공격 이런 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는데 과연 북한하고 중국이 그러한 그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나 자연스럽게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도발을 해서 거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네. 오히려 북한에서 어떤 지시나 이런 게 없더라도 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일부분이 또는 미국의 그런 시선이 대만 쪽으로 가게 되면 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북한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좀 약화가 됐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오판이죠. 그래서 주한미군이 그 대만의 어떤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기본적인 우리 하고의 관계가 또는 우리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대세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또 없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북한으로서는 그런 오판을 통해서 이제 그런 모험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그래서 만약에 대만의 어떤 양안의 사태가 벌어지면 네. 우리로서도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된다. 네. 장군님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뭐 핵 공격을 해오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정말 큰 아마 도발이나 아니면 정말 전면적인 뭐 재래식 공격을 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대만 전쟁에 만약에 휘말려서 전력이 막 그쪽으로 분산돼 있더라도 우리 힘만으로 북한을 좀 잘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요? 막아낸다는
특히 왜 이제 그런 게 있냐면 북한이 공격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방어하는 입장인데 네. 공자는 어떤 이로움이 있냐면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전전선을 다 방어해야 되지만 네. 공격하는 사람은 한 곳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휘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나라 예비군 제도가 네. 이게 그 탄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저는 아주 예비군 제도에 대해서 네. 굉장히 그 걱정이 많습니다. 장비도 그렇고 훈련 내용도 그렇고 네. 그 잠시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한날 1시에 3명이 전역을 했는데 네. 한 사람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대학생이 가장 지식도 많고 체력도 괜찮은데 오히려 동원 훈련은 안 받아요. 네. 그럼 나머지 2명 중에서 한 사람은 동원 훈련을 받고 네. 또 한 사람은 동원 훈련은 동원 훈련인데 네. A라는 사람은 2박 3일 동안 부대에 가서 훈련을 받고 B라는 사람은 부대에 가서 훈련을 받긴 받는데 출퇴근을 하면서 4일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대에 가서 2박 3일 숙식을 하면서 하는지 네. 어떤 사람은 안 하는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1년에 30% 70%가 바뀌어요. 그 본인들이 못 느껴서 그렇지 네. 사실은 수도 없이 바뀝니다. 수도 없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저 강원도나 어디에 2박 3일 가가지고 동호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은 4일 동안 아침 8시에 갔다가 저녁 오후 5시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야 내가 왜 걸렸지? 나는 왜 대학생이 아니야? 아, 그죠. 나는 대학생은 하루만 그냥 가는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이게 옛날에는 네. 대학생이 남녀 합쳐봤자 몇만 명 안 될 때는 그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국가 건설에 하자라고 해서 5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네. 이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네요.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2박 3일 그 간 사람 이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쵸, 억울하죠. 그리고 2박 3일 갔다 왔는데 8만 원 줘요. 근데 이 출퇴근 한 사람들 있죠. 네. 이 사람들은 2만 원도 안 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이러지 말고 하루에 20만 원 줬으면 좋겠어요. 야, 근데 그 장군님 그 멋진 말씀이시긴 한데 이게 예산이 됩니까, 그게? 예산이 왜 안 됩니까? 저 비행기 그만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하기 전에는 네. 20만 원씩 줘서 네. 2박 3일 갔다 오면 한 60만 원. 어. 그러면 너도 나도 괜찮죠, 그 정도면. 가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아마 대학생도 난 거기 가겠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적당한 보수가 줘야 되고 이 출퇴근하는 이 예비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장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뭐 국방비가 전체 예산의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10한 2, 3% 되는데 아, 그렇게 높군요. 옛날에는 30%였어요. 아, 정말요? 예산에. 야. 근데 그 지금 현재 예산보다 더 늘리든가 네. 아니면 그 미사일하고 무슨 뭐 비행기하고 뭐 이런 거 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덜 사더라도 이런 거부터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장비 어떤 첨단 장비보다 지금 가장 기본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기본 장비, 예. 총, 총. 뭐 전투복, 군화, 네. 방탄조끼, 방탄모, 네. 그다음에 무슨 뭐 야시경 뭐 이런 거. 예. 야시경도 야시경이고 보안경, 보안경. 뭐 이런 무전기, 음. 이런 기본 무기들. 네. 그다음에 사람. 지금 병사들한테 200만 원 주는 것 때문에 간부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사기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기를 올려줘야죠. 그리고 나서 최첨단 전투기도 사고 최첨단 배도 만들고
뭐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불만인데 그런 무기가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 예비군 제도가 이렇게 좀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미군도 없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뭐 전쟁에서 뭐 이기고 진다 뭐 이걸 떠나서 굉장히 많은 그 피해가 있지 않을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2년 반 만에 20만 명이 지금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군인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땅이 좁잖아요. 그렇죠. 전투가 치열할 거고.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네. 그러면은 그 죽지 않도록 최소화하려면은 이런 것들을 지금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죠. 장군님 그러면은 지금 한국과 미국이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 훈련을 최근에 했다고 하는데 네. 김정은은 신형 240mm 방사포의 검수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고 하고요. 또 자폭 무인 드론도 개발했다고 하는데 핵무기 이외에 우리나라가 뭐 재래식 무기에서 뭐 북한은 상대도 안 된다 막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우리가 안심해도 되나요? 상대방을 절대로 깔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 자폭 드론하고 이제 그런 거를 했잖아요. 네. 몇 대나 만들까요? 수천 대 만들 겁니다. 수천 대. 벌떼가 날라올 것처럼 운영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다음 전쟁은 네. 야포로 전쟁이 교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드론하고 그다음에 로켓이나 이런 미사일 같은 걸로 될 텐데 네. 이 드론이 이게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군님 드론이 막 몇천 대가 날라오면 지금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니까 막 100억짜리 탱크가 그냥 자폭 드론 한 방에 막 그냥 터지러 나가거든요. 네. 이게 방어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몇천 대 날라오면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그래서 지금 이 북한이 김정은이가 저놈의 나라는 전쟁만 생각하니까 그 하나의 그 싸구려는 한 20만 원이면 된다는데 20만 원 갖고 100억짜리 탱크를 잡으면 네. 그 러시아 탱크 요새 보셨습니까? 우산 쓰고 다니는 거. 그왜 쓰고 다니는? 거북 전차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전차 위에다가 이렇게 텐트 같은 거를 씌워놨어요. 이거 위에서 떨어지니까 자꾸.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드론이 옆에서 때려버리는데 그 하여간 이게 전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예전처럼 우리가 포병 전력이나 뭐 비행기가 압도적으로 세니까 무조건 우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드론의 뜻이 네. 그 벌의 그 즈즈 거리는 그 소리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드론의 그 소리 아시죠? 네. 삐 거리는 그게 전장 공포를 지금 자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무슨 뭐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장면처럼 위에서 소리는 들리고 밑에서 군인은 저게 혹시 나를 발견했을까 봐 겁먹고 쪼그려 앉아 있고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전에는 제가 현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하늘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며칠만 지나면 우리 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해서 뭐 북한의 뭐 전투기가 무서워요. 아니면 뭐 헬리콥터가 무서워요. 근데 이놈의 드론 또 자폭 저런 그 무인기 이런 것들이 날라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돼서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참 이걸 꼭 잘 방어하고 우리도 공격하는 무기를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군님 이어서 저희 북한의 핵 이야기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